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경제를 조절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바로 이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이 중요한 주제,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큰 그림을 보고 과거와 현재의 방식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를 본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앙은행은 대체 뭘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여러분, 중앙은행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맞아요. 물가 안정이나 완전 고용 같은 아주 거창한 목표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 총재가 자, 오늘부터 물가 안정 이렇게 외친다고 물가가 딱 잡히나요? 아니죠. 마치 우리가 행복해지자라고 다짐만 한다고 바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거대하고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운 목표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두 가지 큰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최종 목표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중간 목표 관리제고요. 두 번째는 에이 무슨 징검다리야. 그냥 최종 목표를 바로 저격하자 하는 방식. 이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의 표준 방식, 1990년대 이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랑했던 이 중간 목표 관리제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최종 목표랑 연결은 되면서 중앙은행이 직접 손에 쥐고 컨트롤하기 쉬운 변수를 중간 목표, 즉 중간 징검다리로 삼는 겁니다. 이 중간 목표만 잘 관리하면 최종 목표는 저절로 따라올 거야. 바로 이런 전략인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이 중간 목표도 시대마다 유행이 있었어요.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5, 60년대에는 이자율을 주로 봤고요. 그런데 7, 80년대에 오일 쇼크가 빵 터지면서 물가가 막 미친 듯이 뛰니까 다들 그랬죠. 야, 지금 문제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돈의 양, 즉 통화량부터 잡아야 돼 하면서 통화량이 중간 목표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삼을 때 바로 이 유명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식 보고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M, 즉 통화 증가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P만큼은 돈을 풀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오래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Y도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P랑 Y는 더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어떨까요? 돈이 막 쌩쌩 돌면 굳이 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V는 빼주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딱 필요한 적정 통화량 증가율 M을 계산해내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험 단골손님인 그래프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세로축이 이자율, 가로축이 통화량이에요. 중앙은행이 올해 통화 공급량은 무슨 일이 있어도 M0로 딱 고정!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통화량은 M0에 딱 묶여있겠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 곡선이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꼿꼿하게 서 있는 수직선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자율을 R0 수준으로 무조건 맞추겠어 라고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돈에 대한 수요가 들어서 이자율이 오를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팍 풀어서 이자율을 늘려줘야겠죠?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이자율이 내릴 것 같으면 돈을 싹 걷어들여야 하고요. 즉 R0라는 이자율을 지키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만큼 통화량을 무한정으로 조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리는 수평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통화량 목표는 수직, 이자율 목표는 수평. 이거 모르면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잘 쓰던 중간 목표 관리제, 특히 통화량을 징검다리로 삼는 방식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80년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금융혁신입니다.
신용카드, ATM, 온갖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중앙은행이 열심히 파악하는 통화량 M이라는 지표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P 사이의 안정적인 연결고리가 글쎄 점점 약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통화량이라는 징검다리가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는 징검다리에 의존할 순 없어. 그냥 중간 단계는 생략하고 최종 목표인 물가를 직접 겨냥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중앙은행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딱 몇 %로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방식, 이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더 이상 통화량이라는 변수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금리, 환율, 주가, 심지어 부동산 가격까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모든 신호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판단하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체온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청진기도 대보고 혈압도 재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정책 체계를 한번 보세요. 왼쪽 중간 목표 관리제는 중간에 중간 목표라는 단계가 있는데 오른쪽 물가 안정 목표제는 그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정보를 볼까요? 중간 목표제는 통화량 같은 특정 변수 하나에 의존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는 모든 정보 변수를 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도 이것저것 다 보기보다는 물가 안정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실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는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왔을까요? 우리 이야기니까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세계적인 유행을 따라서 M2, 즉 총통화라는 통화량 지표를 중간 목표로 관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97년 외환위기, IMF 사태라는 정말 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선진국들처럼 물가 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목표 지표나 목표치를 조금씩 수정해 오긴 했죠.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는 단 하나의 숫자,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냥 외우셔야 해요.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하면 바로 2%가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몇 %라고요? 네, 2%입니다. 그럼 이 2%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바로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금통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매월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시중은행들의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이 4가지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통화 정책은 징검다리를 놓는 중간 목표제와 직접 저격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로 나뉜다. 둘째, 중간 목표제에서 통화량 목표는 공급 곡선이 수직, 이자율 목표는 수평. 셋째, 물가 안정 목표제는 징검다리 없이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현재 2% 물가 안정 목표제를 사용한다. 이 뼈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관련 문제는 어떤 것이든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죠. 특히 경제학은 처음 공부할 때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학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노력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 짱 박사가 굳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둔 공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 우리 능력 있고 정말 친절한 조교님들과 저, 짱 박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